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뜨거웠던 사회적 논쟁들, 부부 강간죄 인정, 치과 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허용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 났죠.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 조작 의혹 같은 정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대선 유력 후보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도 곧 가려집니다. 대법원이 내일 상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를 결정합니다. 1심은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정치사법화 논란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는 3명의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워 2명을 파면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 아닙니까?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에서 갈등과 혼란이 되지 않도록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캠핑 갈 땐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빛고울 장작, 무항생제 삼겹살, 신선한 능주 로컬푸드를 만나보세요.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점 장례식장.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이 소리는 3400W 최고 화력이 60분간 유지되는 쿠쿠 인덕션만의 최장 화력으로 열 요리하는 소리입니다. 쿠쿠의 열, 소리부터 맛있으니까 저 이준호도 집으로 데려가야겠네요.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셰프 스틱 프리존 인덕션. 네, 수요일 함께 하실 네 분의 패널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오전 9시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은 소개해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각각 반탄, 찬탄파의 대표 주자죠. 당심은 김문수, 민심은 한동훈,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죠.
김 후보 측은 아직 당내 반탄 정서가 강하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반면 한동훈 후보 측은 계엄의 강을 건너야 이재명 후보와 당당히 붙을 수 있고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있을 거다.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두 후보 다 낙선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받기 위한 구애에도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홍 후보의 열정을 잘 모시겠다. 정계 은퇴를 말리는 편지도 썼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몇 년만 먼저 봤다면 홍준표 계보가 됐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도 했고요. 자, 홍 후보 캠프의 유상범, 김대식, 백종원, 김희상 의원 등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낙선한 안철수 후보 지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 쪽으로 향할 것 같고요. 같은 반탄 진영인 홍준표 후보의 표는 김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쏠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저희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뭐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선 올라온 과정에서 이게 8강, 이제 4강, 2강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양상을 보면요, 지금 그 진영끼리 서로 결집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진 거죠.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 세력이 전부 다 한동훈 후보한테 붙은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 세력이 전부 김문수 후보한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선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선 가면 일단 최종적으로 탄핵 입장차는 이미 선명하게 나와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이제 아마 서로 역량에 대한 검증이 있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선 의원 했고 도지사 2번 했고 장관 이제 하셨었는데, 대체적으로 평가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 많이 있죠. 도지사 시에는 판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서는 이제 노사 분교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아주 엄정 처벌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가지고 쟁의를 좀 다운시켰다 이런 부분의 평가가 좋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검사 시절 이제 오래 하셨었고 법무부 장관까지도 하셨었고요.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당 대표실이 평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대위원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대위원장한테 총선 실패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 대표에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역량 평가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이고 한동훈 후보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결선에 가면은 좀 당심이 좀 많이 반영된다 그러면, 당심이 좀 더 뭉친다 그러면은 아마 좀 김문수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자 일단 같은 당의 신조 부대변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또 이 한동훈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승세가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8강, 4강을 거치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서 과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논쟁으로 전 흐를 것 같지가 않다. 이제는 두 분만 남았기 때문에 누가 본선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향한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여부를 전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따질 거라고 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선거 후보를 못 내면 그게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당원들께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 현직으로 계신데 너무 김문수 후보는 높게 평가해 주시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선 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 과연 이러한 기류가 당내에 공공연하게 흐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선 자체가 공정한 과정으로 흐르는 것인지에 대한 또 의구심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속하셨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김대식, 백종원, 김희상 의원들이 이제 뭐 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김 후보 캠프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제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4층에서 6층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 여부를 아마 이제 당원과 국민들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짧게 좀 보태줄게요. 짧게.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이제 많이 갈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상징적인 두 분이 최종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다 품는구나, 아주 유연하다. 이제 이런 모양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그릇에 다 담아서. 예를 들면 뭐 탄핵 찬성한 사람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4강도 못 올라왔겠죠. 근데 2강까지 올라왔다는 의미는 우리가 유연하고 민주가 있고 우리는 좀 더 큰 그릇이다. 이제 이러면서 좋은 성과가 있다. 이 에너지 모아서 그대로 본선 가면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힘 내부의 두 분이 이 상호 비판적 견해를 개진을 해주셨는데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 김준욱 대표님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일단은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이번 그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나는 이런 그 2부 리그적 성격의 경선에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이미 경선의 컨벤션 효과는 다 떨어져서 이제 약발 끝났는데 라는 평가가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이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에서 무엇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는가 하는 목표의식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3강 1약으로 평가됐던 중에 홍준표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가 탈락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투표가 국민 50, 뭐 민심 5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종 아까 제가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중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기에 누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그 변수가 될 것이고 김덕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또 한덕수. 그래서 김덕수라는 적극적인 구애까지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당심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적인 후보로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까지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입당해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한은 무소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한동훈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된다면 이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삿바싸움이 길어지고 또 난항에 빠질 가능성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우리 지용선 본자께는 물론 이제 두 후보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또 대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이 두 분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누가 더 편합니까? 편하다라는 그 관점은 사실은 지금 저희는 갖고 있지 않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준비했던 것들을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당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만들고 당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당 정치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건 그렇고 두 분 중에 뭐 홍준표, 한동훈 중에 그럼 누가 올라올 것 같아요? 김문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앞으로 가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럼요.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에 기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석가불식이라고 하잖아요. 뭘 하나 남겨야 되는데 자꾸 지금 보이는 대중적인 인기의 영합에서 만약에 거기에 쓸려갔다가는 다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건강한 여야 관계나 앞으로의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어떤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우리 최영선 부원장 말씀을 뒤집어서 좀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오히려 탄핵의 강에 한 발을 약간 빠뜨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선거가 더 어렵게 가는 거고 과거지향적인 후보가 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심판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인이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원하는 이유가 있죠.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로 있으면서 군경이 맡고 있는 그 국회 청사 담을 넘어 가지고 가서 계엄 해제에 공헌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당시의 당대표는 어땠습니까?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숲에 숨었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숲제명이라는 말이 괜히 떠도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숲에 숨은 게 맞아요? 아니 본인이 숨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숨었다 그러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안전한 숲에다가 숨겨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어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그 위험한 계엄의 현장에 이끌어 놓고서 본인은 숨었다. 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합니까? 그러한 이재명 대표 행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엄을 목숨 걸고 막았던 한동훈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을 때는 가장 무서운 상대가 될 수가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요거는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웃다 보니까 그 숲에 숨었다. 그게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표가 라이브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를 연결해 가지고 본인이 담을 넘어가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 가고 본회의장에서 이 탄핵안 죄송합니다. 계엄 해제안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보신 그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한동훈 당시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권유했다고 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두 분이 악수까지 나누시는 장면. 물론 그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좀 부끄러워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 계엄 해제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투표권도 없는 분이 계엄 해제에 그 일조를 하시고 이재명 대표는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숲에 숨어 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건 그거는 상대 정당에 대한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신 그 모욕성 공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발 이런 표현으로 상대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유화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 이 두 분 김문수, 한동훈 이분이 이제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또 출마를 할 거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문수, 한동훈 중 누가 결선을 통과한들 대선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한덕수와 아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습니다. 멀쩡한 후보 하나 낼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대선 포기 선언을 하라. 또 국힘을 맹공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그 지도부는 그 단일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에 한 번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하겠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 고문이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과의 연대설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방송에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적 고향인 광주 전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내란 세력과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김원희 의원은 제정신인가? 이런 이제 비판까지 했습니다. 자, 김준우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 예. 또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이낙연 포함해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반이 호남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요.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었습니다. 그때 전체 광주, 전남 전부 다 합쳐서 3%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이제 서울에서도 호남표를 분류를 하면은 서울 서남부 이제 또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호남표가 상당히 이제 이낙연 후보도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졌지만 그래서 호남에서 가지고 영향력이 있고 그 정통 민주당 이제 상징적인 인물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나와서 단일화에 이제 합류를 한다 그러면은 호남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은 사당화된 민주당이고 옛날 과거의 정통성 있는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호남 표심이 있습니다. 그 표심을 이낙연 후보가 안고 빅텐트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PK에서도 한 10에서 15%가 호남 이제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들어온 거는 빅텐트에서 중요한 기둥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어제 그저께인가 한길 리서치에서 발표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0명을 유권자 대상 3,000명을 조사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범보수 4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유승민, 이준석 이 4명이 합하면요. 그 지지율이 이재명은 42%였는데 4명을 더하면 41%예요. 고작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범보수가 뭉치면 이재명과 굉장히 깻잎아냐 차이로 아주 박빙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해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두렵고 까다로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범보수 빅텐트는 불가피하다 그래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주례회동을 매주 할 때 상춘제로 오셨던 모습을 봤던 저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민주당이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왜 지난번 대선에서 떨어졌는지를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영배 후보에게 지난 총선 때 그냥 완패를 했거든요. 그 정도 이제 레벨도 견줄 수가 없는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격화된 상태다. 자기가 사선했던 지역구도 출마를 못하고 옆 지역구, 옆 지역에 와서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못했던 감동도 주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차라리 홍준표 저는 후보가 참 깔끔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퇴장을 하는 그 정치적 후배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몸담았던 우물에 침 뱉고 거기다 구정물 갖다 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모습들을 저렇게 정말 마지막에 추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광주 전남에서도 어떠한 미풍도 저는 일으키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브로커하지 마시라. 그냥 완벽하게 본인의 그동안의 삶을 정치적 삶을 정리하고 퇴장하는 것도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을 더 보여서 좋아했던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 인사들 만나기도 하고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선을 위해서라면 이낙연 후보도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계속 만나고 이렇게 접촉하고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나 어떻게 보면 총괄 선대본부장 하셨던 이병훈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비판하는 글도 올리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마음을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낙계죠. 이병훈 전 의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네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한덕수 대행하고의 단일화도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출마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한 대로 엮이면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태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에 있다가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그 전남 담양군수였죠. 거기서 조국혁신당한테 민주당이 뺏겼습니다. 이미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의심 섞인 눈초리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한덕수 총리도 호남 분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전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왜 이낙연 전 총리를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중도 보수 인사들 뭐 만난다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거센 비판을 안 했던 분들을 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꺼냈던 이낙연 전 총리만큼은 내가 못 만나겠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배제하고 가겠다. 이러한 뒤끝이 지금까지도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지도자 되잖아요. 이런 분이 대통령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진짜 피해로 물들 겁니다. 정치 보복이 엄청나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국민들께서 인지하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단일화에 목맸었던 정당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서 만난 사람이 한덕수다? 이 과연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정말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혼자 총리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진짜 책임 없습니까? 저는 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한동훈 그 후보조차도 확실하게 나는 무조건 내가 최종 후보가 돼도 단일화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확고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빅텐트, 뭐 빅텐트를 넘어서 요즘은 그랜드 텐트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텐트 크게 치고 식당 크면은 사람들 많이 찾아갑니까? 텐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텐트 안에 모이는 사람들, 그 텐트를 치는 집이 밥집이어야 사람들이 모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밥맛이 없는데 그 식당 크다고 거기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간다라는 거. 지금 이낙연, 한덕수, 이준석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얘기하고, 유승민 출마 선언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에 계신 분 아니에요? 당 밖에 있는 분도 아니 당내 인사에서 출마도 안 하신 분을 갖다가 그 텐트 안에 불러놓으면 그게 빅텐트 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을 기망하는 이런 자세가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경선을 해도 이 경선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다. 저는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 빅텐트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정치 고수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합류하면 찢어진 텐트가 된다고 했거든요. 이준 대변인. 그게 무슨 뜻일까요? 찢어진 텐트가 된다. 본인이 이제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호남에 대한 표심을 인정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후보가 가게 되면 어쨌든 호남에서 표를 가져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인신공격성에도 해서 뭔가 빅텐트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걸 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빅텐트가 국민의힘 범보수의 빅텐트가 아마 또 두려운 모양이에요. 저렇게 빅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큰 식당 차리면 손님이 오니 안 오니, 이제 식당 영업은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식당 먼저 잘 되길 좀 먼저 집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리고요. 탄핵의 강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탄핵은요 이미 종결된 과거의 일입니다. 계엄도 끝났고 해제됐고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안도 인용을 했었고요. 지금 대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주의, 미국과 함께 유럽 선진국가, 시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번영을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중국으로 같이 넘어가서 중국과 손잡고 그런 이제 자유시장 국가들과 맞서 싸우느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그 미래의 선택의 순간인데, 자꾸 과거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원하겠죠. 과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는 걸 원하겠지만, 현명하신 국민들은 우리 미래 운명을 결정할 일, 중국이 우리나라에 자꾸 다 땅을 산다든가 일자리를 가져간다든가 복지 혜택을 누린다든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우리 경계를 하고 있는 여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보수 여론조사하면 이재명 후보와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가면 아마 이게 역전돼서 큰 방향이 그 여론조사 결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8에 그동안 나온 많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45에서 50 넘는 그 숫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힘의 그 지금 대선에 출마한 여러분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넣어도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여전히 지금 끝나지 않은 내란,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 이걸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요구, 그러니까 결론은 지켜보시자고요. 6월 3일 날 어느 쪽에 국민들께서 손을 들어주실지 보면 될 건데, 지금 저희가 볼 때 왜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탄핵의 강에서 건너질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옆에서 같이 정치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저건 아니지. 저렇게 됐을 때 한쪽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전이가 될까 봐 같이 건강해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겠죠. 네, 자 이제 마무리 짓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준호 대변인 이야기한 그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한 건데 KBS가 의뢰한 것 같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2%, 김동연, 김경수 각각 1%, 그 다음에 이제 번보수가 40% 나왔습니다. 그걸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와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단순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에이, 사업 자금 때문에 걱정이야. 아, 이 친구 사업하면서 아직 문화신협 솔라론도 몰라? 자, 오! 태양광 사업 시설 운영 자금에 경매 잔금, 건축 시설 자금 대출까지? 친구처럼 든든하지? 그런데 광주 문화신협 문의 1644-7990. 이 소리는 3400와트 최고 화력이 60분간 유지되는 쿠쿠 인덕션만의 최장 화력으로 연료리하는 소리입니다. 쿠쿠의 열, 소리부터 맛있으니까 저 이준호도 집으로 데려가야겠네요.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셰프 스틱 프리존 인덕션.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네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하죠.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 아주 초고속입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는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좀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전원 합의체는 이 다수결로 의견을 정하기 때문에 12명 중에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낼 경우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씁니다. 그래서 6대6 가능성은 없다고 하죠.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지율과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 84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대법원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머지 4개 재판이 또 남아 있잖아요. 명쾌하게 그 어떤 그 선을 좀 그어줄 거라는 또 그 전망도 있더라고요. 자, 먼저 최영선 본장. 네. 어떤 결과 나올까요? 뭐 무죄 확신합니다. 이거를 갑자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서울고법에서 굉장히 긴 판결문을 썼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 경력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논할 바 아니지만 방송 중에 본인이 사실이라고 인지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한 것을 표현이 좀 과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과연 선거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지금 논쟁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안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실하게 서울고법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파기재판이나 아니면 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이런 문제였다면 이렇게 빨리 결론 내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 생각하고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 쟁점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인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영선 본장 말씀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내일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선거법 위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위증교사 뭐 매주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피고인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 2017년이죠. 탄핵 대선 때 홍준표 후보도 2심에서 무죄가 난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공보단장이 직접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홍준표 당시 후보는 대통령 자격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한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위증교사 수많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게다가 또 다른 범죄 피해자 상황입니다. 그러한 분이 대선에 나오는 것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내세울 게 아니라 피고인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이번 뭐 내일 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뭐 제가 뭐 미리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고 기각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좀 전에 뭐 최윤성 부원장도 지난 항소심에서 한 100여 쪽이 넘는 그런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가지고 선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잠깐만 좀 하나만 보면 사례를 보면 당시에 그 정읍시장이 선거법 요상으로 똑같은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돼 가지고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1,000만 원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뭐였냐? 이 대법원이 그때 판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항소심의 재판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다수의 의견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고가 기각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짧게 좀 전에 신조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거냐?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후보 정적 죽이기 하려고 그 검찰 동원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재판들 보면 증인들이 그 회유에 의해서 증언을 바꿨다,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또 위증교사 혐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무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3년 동안 받아왔던 이런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에 다름 아니었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짧게 반박을 좀 드리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그분의 부인한테 연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사화가 돼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유와 협박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참모진은 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의 로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거는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법원에서 결국 쟁점으로 볼 거는 뭐냐면 항소심에서 그랬는데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포괄일죄 전체 그 맥락을 해석을 하거나 과도하게 유출을 해서 그럴 것이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는 거를 묶어서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무죄가 난 것이고 최근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공소사실과 관련돼서 지금 판사님께서 공소 제기한 검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가 사실인 거냐. 이 공소장에서 뭐가 사실인 거고 뭐가 검사의 의견인 거냐를 계속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놓은 거냐. 그걸 매 장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하는 측면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검사가 공소장으로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창작 소설을 쓰고 그 본인의 일기장에 써야 될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장이 뛰어들어서 이걸 가지고 판사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과정으로 모든 재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저는 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 검찰의 어떤 기소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희생양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와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 선거법 상고심 관련해서는 대부분 판사들이 2번밖에 평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기일을 빨리 잡은 걸로 보면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황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내일 되면 이제 5월 1일이 되겠죠. 그러면 딱 11일 남겨두고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뭔가 지금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4 원칙을 얘기했었는데 이미 1심에서 이거를 26개월, 30개월 가까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쟁점이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이건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는 굉장히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12명의 재판관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밖에 이제 심리를 안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심리 지난주 목요일일 겁니다 아마. 그때 대충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대충 방향을 잡았고 그중에 쟁점이 됐던 게 뭐냐. 이제 1심보다 더 많은 2심의 증인들이 나와서 협박한 사람 공무원 없고 협박받은 공무원 없다는 것을 증언했었죠. 그리고 사진도 확대를 했을 경우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데 의미가 달라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 상식이 너무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준호 대변인은 지금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5월 11일 등록 마감인데 5월 뭐 10일이나 9일에 해버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내일 모레 등록을 마감해야 되는데 후보 교체를 하거나
후보를 완주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안 주고 해서 또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역순해서 계산해가지고 적어도 한 11일 정도에 넉넉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선택을 하는 문제죠. 이런 상태에서 고법으로 내려가서 사법리스크가 살아있는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교체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후보를 내서 국민의 선택을 밝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좀 일찍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색다른 분석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창조적인 소설의 영역에 또 한 번 또 뛰어드시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법조계의 의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지금 다투는 문제는 아니, 이건 이미 다 끝나버리고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보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전에 대법원 판례를 과연 다시 뒤엎을 만한 사안인 거냐를 볼 건데, 판례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오랜 기간 숙성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갑자기 6개월 만에 우리가 6개월 전에 판단 잘못했는데 이걸 뒤엎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물론 만약의 가능성 1%의 가능성 우리가 논의하는 건 의미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무죄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관계는 전혀 안 따진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체제 원칙이란 걸 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사실상 사실심을 말하는 건데, 근데 사실을 따진다 이 말을 하진 않죠. 하지만 체제 원칙에 맞췄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대법원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지 저는 뭐 법과 원칙대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기시감이 들어요. 이거 봤던 장면인데 그래서 어디서 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받고 심판받을 때 똑같은 말씀들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뭐 5대3 그게 기각이다, 4대4 기각이다, 4대4 각하다 많은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회로 돌리고 희망 고문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낙담하는 실망적인 상황밖에 더 왔습니까? 지금도 아닐 수밖에 충분한 가능성이 상고 기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계속해서 뭐 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도 형량이 100만 원 이하면 출마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파기 재판 이것도 어렵다. 그동안 2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던 파기 재판을 갑자기 대법원에서 한다? 이거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런 이례성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가 그 대선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비판을 하시고 기대를 가지시더라도 건전하고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셔야지, 이렇게 그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법한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신조 부대변인 이야기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거법에 있어서 무죄 받아도요.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이에요. 과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굴레 중에 하나만 벗은 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절대 맞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번에 재판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계속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개발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가는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맡게 되면은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당도 국민 앞에 이러한 피고인 후보를 내세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게 전 최소한의 염치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석고대죄하고 그 감옥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론을 좀 드릴게요. 감옥을 간다는 표현을, 그런 표현을 정치 논평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야 뭐 저희가 뭐 논평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예단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감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만 우리는 존중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판에서 이게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구속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 내란 그러니까 혐의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로 유죄받을 거란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아니 그러니까
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구속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과하셨다고 생각하고. 네네. 자, 거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공식 출범합니다. 오후 2시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쪽으로 위원 확장하면서 윤여준 전 장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였죠. 이제 이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 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차장, 이분은 이제 호남분이죠. 자,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전 청장, 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에 오릅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수락을 했고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지사, 또 그리고 당연직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8분의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리게 됩니다. 여기에 비명계 김두관, 박용진 전 의원 또 합류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나라당 삼선 의원 출신인 권오울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근데 이분은 안동이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고등학교 아마부터 굉장히 친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이 동지로서 활약했던 분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좀 전에 뭐 윤여준 그 전 장관님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왜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지금의 보수 세력들이 건전한 보수의 기능을 잃고 있다. 특히 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좀 자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좀 전에 그 권오울 전 의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기사를 보면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또 이인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돕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좌우 극단적인 이런 그 분열에서 헤어나와서 뭔가 대한민국이 통합된 하나의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들을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함께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뭐 굉장히 다행스럽고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도 이제 그 선거 캠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그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 국회의원, 당원의 타당 선대에 참여는 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동시에 지금 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그 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탄핵 파였는데, 이분에 대한 러브콜도 민주당에서 있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예. 지금 중도 이제 보수 확장, 외연 확장에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이제 어떤 이제 패션이라든가 또 영상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활동을 굉장히 자제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말 실수라든가 행동에 어떤 그 흠집 잡히는 거, 이런 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말년 병장 같은 모습에 국민들의 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중도 확장에 의심스러운 것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김재현 전 이제 의원이죠. 이제 진보당에서 대선에 나온다는 이분. 이게 통진당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에서 나오는 김재현 전 의원을 지금 단일화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고, 통진당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국보법 폐지입니다. 국보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당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제 그런 정당에 있는 후보인데 그분과 단일화하겠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국보법 폐지 이거를 그러면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지금 사람 안 가리고 정체성 안 가리고 그래서 막 무조건 다 받다 보니까 본인도 이 안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모순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온갖 양념과 야채 재료를 다 섞어 담다 보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잡탕맛처럼 비슷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선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윤영준 장관을 좀 말씀드리면 이분은 보수 책사라고 이제 네임택을 달았던데 그 보수 책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2012년에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캠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비난했었어요. 그랬었고 이분이 또 거기 나옵니다. 나와서 안철수 캠프에 갑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에 갔어요. 그러니까 18년 전부터 이미 민주당 행보를 걸어오신 분인데 그냥 책사인 거지 보수 책사라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마치 보수에서 데리고 온 것처럼 외연을 넓힌 것처럼 포장한 것은 포장가리에 불과하다. 국민들 다 알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뭐 공식 너브콜을 보낸 건 아니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느냐, 공식 제안 여부는 듣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김상욱 의원이 선거를 도우면 그 자기 당에서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탈당을 해야 가능합니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뭐 언급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동의하는 분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이념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은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계속 파고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좀 버틸 수 있는 분, 해안을 줄 수 있는 분들이면 민주당은 이번에 다 모아서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여정에 같이 할 생각에 갖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51.5%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마 직선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기 위해서 내란 종식하고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뛰어넘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한 분들이면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다. 그게 대원칙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와 같이 할 수 있다.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통진당하고 선거연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민주당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통진당은 사라진 정당이고요. 뭐 진보당은 지금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고 또 저희가 뭐 이른바 비례정당을 할 때 거기에 의석수를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대원칙 민주국 공화정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게 유일한 잣대와 기준이다. 국보법 폐지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아니 그럼 국보법 폐지 아니 잠깐만 국보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받는 겁니까? 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사실관계를 짚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거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진보당에서 먼저 그럴 의사가 있다라는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선대위가 발족을 하니까 선대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겠죠. 그런데 마치 지금 이미 이재명 후보가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마치 좀 전에 말씀하신 국보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같이 그것을 우리가 안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관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신조 부대변인이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농사 짓는다는 표현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윤여준 전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입하는 분들이 다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언제적 한나라당입니까? 그분들은 진짜 노예한 정치 철새에 불과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 하나로 엮는다고 해가지고 통합이 됩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겠다 그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최대한 그 떨어져 나간 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통합인 것처럼 보이려는 그러한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좀 봅니다. 네,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